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외교관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적국의 장수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군대는 열세고 왕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나서서 제가 가서 단판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적진에 혼자 들어가 협상을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그가 돌아올 때는 전쟁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땅까지 얻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바로 1000년 전 고려시대 서희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익주 교수의 외교 천재 고려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고려사는 몽골의 침략을 받아 굴욕적으로 항복한 나라, 기껏해야 8만 대장경을 만든 나라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완전히 다른 고려를 보여줍니다. 세계 최강대국들 사이에서 500년 동안 왕조를 유지한 외교의 천재들이 모인 나라 고려. 그들이 어떻게 생존했는지 그 비밀을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시 서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993년 거란의 소손령이 80만 대군. 아니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는 10만 정도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공합니다. 명분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고려 조정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왕은 피난 갈 준비를 했고 신하들은 그냥 항복하자, 아니다 싸우자로 갈라져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희가 나섭니다. 제가 가서 단판을 짓겠습니다. 적진에 들어간 서희는 소손령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려가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그러니 고구려 땅은 당연히 우리 것이요. 오히려 당신들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 압록강 이북 땅을 우리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오?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침략당한 나라가 오히려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거죠. 그리고 덧붙입니다. 우리가 거란과 사대 관계를 맺지 못한 건 중간에 여진족이 길을 막고 있어서요. 만약 압록강 이북을 우리 땅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가 여진을 몰아내고 거란과 사대 관계를 맺겠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고려는 건국 이후 70년 동안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거란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서희는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뒤집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손잡겠다고요. 물론 이건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거란이 거절하면 그냥 전쟁입니다. 송나라가 배신감을 느끼면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소손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거란 입장에서도 고려와 전쟁을 계속하는 것보다 고려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이득이었으니까요. 결국 거란군은 철수했고 고려는 강동 육주라는 넓은 땅을 얻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요. 이게 바로 고려 외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명분보다 실리, 감정보다 전략. 70년 동안 유지해온 정책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 이게 서희가 보여준 외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고려는 겉으로는 거란과 사대 관계를 맺었지만 뒤로는 여전히 송나라와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송나라가 훨씬 앞서 있었으니까요. 거란은 이를 눈치채고 화가 났습니다. 배신이다. 결국 1010년 거란의 황제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개경까지 함락당했으니까요. 고려는 국왕이 친히 거란에 가서 항복하겠다고 약속하고 겨우 전쟁을 끝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고려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왕은 거란에 가지 않았어요. 거란은 당연히 화가 나서 1018년에 세 번째로 침략합니다. 소배합이 이끄는 10만 대군이었죠.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강감찬 장군입니다. 귀주 대첩. 살아서 돌아간 거란군이 겨우 수천 명, 거의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안겨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고려는 이렇게 대승을 거둔 다음에 뭘 했을까요? 거란을 몰아내고 북진했을까요? 복수했을까요? 아닙니다. 대승을 거둔 바로 이듬해인 1020년 2월, 고려는 먼저 거란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삼국의 범국임을 인정하고 예전처럼 공무를 바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게 제가 아랫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자 이익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려는 자신의 힘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거란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계속 싸우면 결국 고려도 피해가 클 거고요. 그래서 승리한 순간 자존심을 내려놓고 평화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고려와 거란은 그 후 100년 이상 평화를 유지합니다. 1125년 거란이 망할 때까지요. 100년 동안 전쟁 없이 문화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고려 외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지 않는 절제. 이길 수 있을 때 이기되, 이긴 후에는 스스로 물러서는 지혜. 자, 여기까지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12세기 들어 동아시아 질서가 또 바뀝니다.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나라마저 남쪽으로 밀어냅니다. 새로운 최강자가 등장한 겁니다. 이때 고려는 어떻게 했을까요? 금과 거란이 전쟁을 벌일 때 고려는 중립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양쪽 다 돕지 않겠다. 거란이 군사 지원을 요청해도 금이 협력을 제안해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중립을 지키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금나라 군대가 압록강 안쪽의 내원과 보주를 공격해 거란군을 몰아내자 고려는 재빨리 금에 접근합니다.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소. 우리가 차지해도 되겠소? 금나라 황제 아쿠타는 대답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차지하라. 사실상 승인한 겁니다. 고려가 중립을 지켜준 데 대한 보답이었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도 땅을 얻은 겁니다. 이게 바로 중립 외교의 힘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이야기. 13세기 몽골의 등장입니다.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 유럽부터 중동까지 정복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제국. 이들이 고려를 침략합니다. 몽골이 요구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곡물과 고려 왕이 직접 몽골에 와서 항복하는 것. 고려는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했을까요? 아닙니다. 30년을 버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무작정 버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려는 싸우면서 동시에 협상했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오면 싸우고 몽골이 철수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몽골이 곡물을 내라고 하면 네, 내겠습니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약속한 것보다 훨씬 적게 보냅니다. 몽골이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고 하면 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도 나중에 들통나는데 제가 비록 왕의 아들은 아니지만 왕께서 저를 아들처럼 아끼십니다라고 둘러대니 몽골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고요? 몽골도 고려와의 전쟁을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이 작은 나라가 30년 동안 버티는 게 몽골 입장에서도 부담이었던 겁니다. 결국 고려는 원종 때 쿠빌라이 칸을 만나 제안합니다. 우리 태자와 몽골 공주를 결혼시킵시다. 정략 결혼을 통해 왕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쿠빌라이는 처음에 혼인은 중대한 일이니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사실상 거절합니다. 그런데 고려가 다시 청혼하자 결국 받아들입니다. 1274년 고려 태자와 몽골 공주의 결혼식이 치러집니다. 이로써 고려는 부마국이 됩니다. 몽골 황제의 사위가 다스리는 나라. 완전한 항복은 아니지만 완전한 독립도 아닌 애매한 위치. 그런데 바로 이 애매한 위치가 고려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충선왕은 쿠빌라이의 외손자로서 몽골에서 실력자 노릇을 합니다. 원나라에서는 권력을 휘두르고 고려에서는 개혁군주로 활동하죠. 심지어 고려 왕위를 포기하고 원나라의 심왕 자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기 권력 유지에는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고려의 실패 이야기. 14세기 후반 몽골 제국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명나라가 일어나고 있었죠. 이때 고려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펼칩니다. 몽골과의 관계를 끊고 명나라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아직 몽골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었거든요. 고려가 성급하게 친명반원을 선언하자 명나라는 오히려 고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려는 이미 몽골과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 대항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약소국 외교의 정답이다. 중립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중립 외교 노선을 정하는 것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고려는 몽골과 명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양쪽을 다 상대하면서 줄타기를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일찍 한쪽 편을 들어버렸고 그게 결국 외교 실패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신진 사대부들이 명분론에 빠졌다는 겁니다.
오랑캐 몽골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한다. 문명국 명나라를 섬겨야 한다. 실리보다 명분을 택한 거죠. 고려 전기의 서희가 강감찬이 보여줬던 냉철한 현실주의는 사라지고 감정과 명분이 외교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는 멸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며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동맹이냐 실리냐, 명분이냐 생존이냐. 저자 이익주 교수가 이 책을 통해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고려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고려는 500년 동안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군사 강국도 아니었고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송, 거란, 금, 몽골이라는 당대 최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았어요. 비결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명분보다 실리. 70년 동안 유지한 정책이라도 국익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바꿨습니다. 둘째, 승리에 도취되지 않는 절제. 이긴 후에도 스스로 물러서며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셋째, 버티면서 협상하는 지혜. 30년 동안 몽골과 싸우면서도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실패에서도 배웁니다. 중립을 포기하고 성급하게 한쪽 편을 들었을 때, 명분론에 빠져 현실을 외면했을 때, 고려는 무너졌습니다. 이 책 외교 천재 고려는 2026년 1월 25일 김영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역사 교양서이지만 동시에 외교 전략서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관심 있는 분들, 미중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분들, 역사를 좋아하지만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닌 통찰을 원하는 분들, 협상과 전략적 사고를 배우고 싶은 직장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권합니다. 296쪽의 이 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읽는 내내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1000년 전 이야기가 마치 오늘의 뉴스처럼 생생하게 다가오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책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려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